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리얼 페인입니다. 네. 네. 다들 나이파티. 상영관이 없어서 보기 그러니까 보셨을까요? 아, 보신 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있겠죠? 아마 네,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사실 이거 나이트 시네마님 네, 추천으로 그렇죠. 봤습니다. 네네. 네. 저도 초롱이님 아, 추천으로 봤죠. 보기도 했고 네, 네. 나이트 시네마님이 네.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 야, 요즘 볼 게 하도 없어갖고 네. 결국 이런 것까지 보게 되네. 사실 저희 다음 뭐 해야 될지도 아직 안 정했죠?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뭐 하지? 그러니까. 정하자. 정합시다. 자 1번 검은 네. 수녀들. 네. 다들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네요. 자 2번 히트맨 2. 자, 땅땅땅 검은 수녀들 합시다. 네. 아 넘겨. 아 개봉작 못해. 야 개봉작 못해? 아무리 그래도 할 게 있지. 네, 우리가 그러면 OTT에서 좀 OTT. 골라봐서 오펜하이머. 네, 뭐 바튼 오펜하이머, 아카데미. 네, 하여튼 좀 지나간 명작들을 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바튼 아카데미 안 봤는데 재밌냐? 네. 재밌습니다. 네, 바튼 아카데미 한번 괜찮아요. 찾아봅시다. 네, 그래? 아, 나 폴리스 아카데미 쪽이 좋은데 바튼 아카데미 일단 이름만 딱 들어도 이거 자시 없어. 아, 네. 노자시야. 아니면 뭐 특집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특집? 네. 괜찮네요. 뭐 감독님 특집도 괜찮고 배우 특집도 괜찮고. 네. 찾아볼까요? 저희가 그 네. 특집을 몇 개 했었잖아요. 네. 네. 뭐 했죠? 여름 영화 특집 했고. 네네. 그죠? 뭐 배우로 브루스 브루스 윌리스 윌리스 특집 특집도 한 했었고. 적이 있었고. 네. 그런데 약간 뭐 한국 영화 특집은 안 해본 것 같아서 아니면 영화 봉준호 감독 특집 뭐 이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 감독님 곡 네네. 미키. 네, 곧 미키 세븐틴 나오니까. 나오니까요. 네, 봉 감독님 특집 같은 거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봉준호 특집 네, 봉봉 나쁘지 않네요. 네. 게 없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특집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고요. 뭐 특집으로 결정된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담은 희망 영화 특집.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멤버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 각자 한 편씩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는 3구즈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희망이 담긴 나만의 희망 영화가 있으시다면 사연 혹은 댓글로 자신의 감상을 적어서 참여해주세요. 2부에서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리얼페인. 파이님은 뭐 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음, 어제 봤습니다. 네, 굉장히 사연관이 없어가지고 네. 어디서 봤냐? 찾다가 그 시네큐브 음, 광화문에 있나? 네, 네. 네. 나는 이거 아마 코엑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저도 코엑스에서 봤어요. 코엑스의 그 무슨 A? 네, 스크린 A. 시네마 맞아요. 거기 A인가? 똑같이 스크린 A. 스크린 A. 스크린 네, A야? 약간 DVD 방 사이즈. 네, 맞아요. 약간 맞아. 큰 DVD 방 진짜 같은. 조그맣더라. 네. 36명 들어가는. 거기 가면 또 어. 옛날 생각 많이 나죠. DVD 방. 그래서 되게 조그만. 네. 키즈클럽만 해요. 네, 맞아요. 키즈클럽보다 그러네. 비슷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리얼페인. 감독은 제시 아이젠버그. 네. 배우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네. 찐따 역할 주로. 그쵸. 주로가 아니라 뭐 계속 찐따역 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 가끔 무서운 역할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무서운 찐따 역할. 그래요? 무찐. 그 히어로 무비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이 친구? 그 렉스 렉스루터로 루터로 나왔었죠. 머리 밀고 네, 한번 네. 나왔죠. 거기서 또 약간 좀 너드 같은 느낌이 있었고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렸죠. 네. 네. 생긴 게 약간 너도 왜 역할을 할 수 없는 배우인데?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뭐 제시 아이젠버그를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번에 그 더 배트맨 음. 나오기 전에 음. 그 리들러 역할로 네. 폴다노? 네, 폴더너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배우가 맡았으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배우를 거의 이번에 처음 봐갖고 네. 딴 데서 본 것 그래요?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잘 모르겠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약간 폴다노 생각이 났었는데 폴다노만 해도 그래도 약간 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크잖아. 그렇죠. 그리고 좀 사이코스러운 느낌이 많아갖고 네. 리들러에서 연기도 그렇고 뭐 되게 섬뜩한 역할을 많이 했던 거를 알고 있는데 이 배우는 진짜 딱 봐도 그냥 너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시 아이젠버그의 출세작 하면 뭐 그래도 나우일심이 마술사기단 네, 네. 굉장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열심히 있었고 네네. 또 거기서 뭐 마법사로 나와? 네, 네, 마술사 맞아요. 마술사. 주인공 마술사로 나오죠. 안 보셨어요? 안 봤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볼만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기 뭐냐 그게 나왔죠.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예, 이제 거기서 페이스북 창시자로 주커버그 네, 역할. 주커버그 역할.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네. 그냥 그 사진만 본 것 같아. 아, 그 포스터에 나오나 뭐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커버그 닮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83년생이고 이분은 실제로 유태인이시고 네 그렇죠. 유태인 중에서도 그 뭐야 실제 네 가족들이 폴란드에서 조상들이 폴란드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이주를 한 네 아슈케나즘이라고 하죠. 네 유태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보가 없으셨다면 네. 그 키에란 컬킨이라는 네. 배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또 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맥컬리 컬킨 그렇죠. 네 동생입니다. 네. 나홀로 집에 네. 시리즈의 케빈을 역할했던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 딱 봐도 네. 너무 똑같이 나홀로 집에 나왔었어요 이분. 나왔었어요. 네네네. 사촌 역할로. 그렇다며. 실제 사촌 네네. 동생으로 네. 연기를 했었고 음. 그 우리는 그 맥컬리 컬킨의 굉장히 귀여웠던 시절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 또 커서는 키에란 컬킨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네요. 네. 음. 맥컬리 컬킨이 얼마 전은 아니고 한참 되긴 했는데 그 인스타에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뭐라고 했죠? 너네가 얼마나 늙은 줄 아니? 나 벌써 40이야. 이러면서 아, 진짜? 올렸었어요. 네. 아, 그렇게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위트가 있다. 네. 막 사실 그 나홀로 집에 이후로 굉장히 암울했던 그렇죠. 이 음. 뉴스들로 맞아요. 되게 그 나홀로 집에를 재밌게 봤던 팬분들이 네. 좀 마음 아파했던 네.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좀 그렇게 유쾌한 부분들을 드러냈다라는 게 좀 네. 그래도 고무적이네요. 네, 간간히 뭐 영화도 하고 있고 음악도 하고 있고 음. 네, 그렇게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키에란 컬킨의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을 많이 도닥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몰랐지만 네, 이 석세션이라는 네, 드라마에 출연을 해가지고 음,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음, 올랐었고 네, 그리고 에미상에서는 실제로 수상까지 했던 누가 키에란 컬킨. 키에란 컬킨인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또 이제 배우로서 쭉 이렇게 커왔던 이력이 있는 배우로서는 이 친구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연기를 잘하더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맥컬리 컬킨은 좀 약간 크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얼굴이 중요한데 좀 중요하죠. 많이 갔지. 그렇죠. 근데 키에란 컬킨은 약간 좀 되게 연기하기 좋은 얼굴이야.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귀여움과 어. 약간의 잘생김과 약간의 뭐 좀 애매함이 다 공존해 얼굴에. 그래서 그냥 저 친구 연기 잘하는구나. 네, 그래, 저는 사실 여기서 거의 처음 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코타 패닝의 네. 어린 시절을 너무 귀여우면서 잘 봤잖아요. 그치. 맨온 파이어 음. 보면서 근데 참 아역 배우들이 참 이렇게 잘 성장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그렇죠? 네. 그 할리 조엘 오스먼트, 와, 그분은 아주 못 알아보겠던데. 그분 연기 좋았어. 좋았어요. 저기 더보이즈에서. 더보이즈에서 병신으로 나오는데 자기 역할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웃겨. 그러니까 딱 그 조엘 오스먼트로 나오는 건 아니라 네. 캐릭터가 자기 이야기를 담은 사람이에요. 막 그래요? 어렸을 때 잘 나가는 히어로 그 캐릭터였는데 네네. 그 크면서 약간 역변하고 역변한, 막 그래가지고 병신처럼 된 네.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네. 뭐 사실 그 자기가 역할 맡으면서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그냥 맡는 것도 뭔가 재치 있는 유머롭게, 네. 그런 느낌도 승화시키는 들어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엘르 패닝이 지금은 또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다코타 그쵸. 패닝보다 네네. 뭐 그런 비슷한 네,
평행 세계에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네.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잘 네. 모르는 배우들이, 모든 네, 쭉 많죠. 나와서 네. 굳이 탑으로 가고 있는 영화고요. 네, 이 영화 선댄스 영화제에서 네, 2024년 네, 각본상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네. 이 선댄스 영화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선댄스가 참 이런 네. 그 뭔가 예술적으로 그렇죠. 계속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네. 그런 영화들을 꽤 뽑는 것 같고 네.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에는 우리 이제 그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도 그쵸. 선댄스에서 작품상을 받았었고요. 네. 되게 크죠, 규모가. 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엄청 크진 않죠. 네. 네, 뭔가 그 독보적이죠. 이 영화제에 그쵸, 많이 맞아요. 갖고 있는 네, 특징이. 네. 언젠가부터 이제 선댄스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메이저로 급부상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줄거리 갈까요? 네, 줄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네. 뉴욕 음. 존 F.K. 케네디 공항에 있죠. 네. 이 두 남자의 나이대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정도로 보이는 네. 이 두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떠나느냐? 바로 폴란드로 가는 건데요. 네. 이 둘은 이제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형제고 네. 그들의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네. 자, 너희들이 내 고향이었던 폴란드로 네. 여행을 떠나렴. 네. 이렇게 해서 여행 경비를 따로 마련해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짬을 내서 가게 된 음. 그런 여행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명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제시 아이젠버그가 네. 역할을 맡았고요. 이 인물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죠. 네, 내성적이고 네. 소극적인.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찐따, 네. 찐따라고 불리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외모에 같습니다. 걸맞는 그렇죠. 역할을 맡았죠. 네. 네. 또 찐따죠. 네. 또 찐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 네. 벤지. 벤지. 벤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제 키에란 컬킨이 네. 맡고 있고요. 인물은 좀 특이합니다. 그 주변에서 한 10명 중에 한 명으로 네. 꼴로 볼 수 있는 네.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뭐 감정에 솔직한 네. 굉장히 외향적이기도 하고. 네. 외향적이기도 약간 하고. 좀 더 괴팍스러운 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내뱉어 버려. 음. 근데 타인의 감정에 네.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도 다 까먹어. 이런 번복도 식의- 잘하고. 그렇죠. 번복도 잘하고요. 네. 네. 자유분방한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가 그 약간 불편한 상황이 되면 계속 이걸 수습하려고 하고 네. 그 벤지는 계속 일을 벌리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폴란드에 결국 도착을 합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도착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폴란드에서 행해졌던 네. 어떤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투어죠. 네, 네. 애를 그 현장을 네. 다 이렇게 둘러보는 네. 그런 역사 일종의- 투어입니다. 네, 역사 그렇죠? 투어를 네. 같이 떠나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투어 가이드 네. 30-40대로 보이는 투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뭐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시아계 혼혈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또 형이 바로 또 해주네. 네. 아. 이혼녀죠, 이혼녀. 네, 딱 보면서 딱 그 목표 형이 네. 바로 반응할 줄 알았어요. 한 50대 초중반으로 보이죠. 네. 네. 그 남편이랑 사별을 한 느낌이에요. 네. 사별을 하고 뭐 또 다른 애인을 만났는데 뭐 맞지 않죠, 잘. 네. 50평생을 다른 사람이랑 살았는데 네.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 엘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흑인입니다. 네. 그 르완다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르완다가 네. 심각한 내전이 있었던 그렇죠. 내전으로 계속 네, 고통받고 있는 고통을 나라죠. 받았던 그래서 뭐 엄청난 이제 제노사이드로 네. 계속 그런 피해를 받았던 거기서 이제 도망쳐서 생존자죠. 네, 생존자인데 네. 이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제 유대교를 음.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과 똑같은 네. 아픔을 공존하고 네, 공감하고 동질성을 있는 갖고 네. 네.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개종을 한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노부부가 있는데 이들도 이제 그 폴란드에서 네. 오래전에 이주를 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네. 친구들은 인물들입니다. 2세대죠? 네. 그렇죠. 네. 네. 2세대, 3세대 네. 그 정도 되는 2세대고 이 주인공들은 3세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음. 한 6명 되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지는 이제 그 투어 팀에 이제 들어가면서 막 자신의 감정을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막 표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네. 데이비드는 또 그걸 그것들을 이제 또 수습을 하려고 하고 또 뭐 종반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개인의 아픔들이 네. 있었던 것들을 표출을 하면서 과연 이들이 그 할머니가 생전에 계획했던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성격이 다른 또 형제들이 이런 현장을 경험하면서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담은 로드트립 무비 리얼페인이었습니다. 그래요.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평을 먼저 네. 선별점을 준다고 하면 존씨님부터 네. 주시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런 식의 약간 로드트립물 좋아하고 네. 네, 이렇게 저도 많은 등장인물이 많지 않은 네. 이런 영화들 되게 사랑하는 편인데 네, 그런 영화라서 참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 제시 아이젠버그랑 이 키에란 컬킨 배우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캐릭터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보여주면서 서로의 그런 어떤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이제 같이 맞춰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어떻게 보면 소동 네, 이런 것들이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리 멀리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삶과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네.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있었던 일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비춰가면서 많은 걸 또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일단 별점은 3.75점. 되게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네. 9.2개까지. 네네 3.75점으로 시작할게요. 네. 목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거의 원래도 그렇지만 이 영화는 특별히 좀 찾아보지 않고 봤어요. 그래서 뭔가 홀로코스트 뭐 쪽에 뭐 페인 뭐 이렇게 나오길래 그래? 그러면서 영화관 들어가서 그때서야 검색을 해보고 무슨 컬킨이 나오길래 얘 뭐지? 맥컬리 컬킨 동생인가? 하고 진짜 거기까지만 딱 보고 바로 그 다음에 영화가 시작되길래 봤는데 딱 보자마자 동생 맞네 이러고 제가 제시 아이젠버그구나 감독인지도 몰랐어.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뭐 아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목도 그렇고 그냥 일감에는 그냥 사실 로드 무비로서 일단 난 폴란드 안 가봐서 그런지 그냥 되게 좋더라고. 폴란드 좋다. 네. 음악 좋다.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연기 잘하는데. 그래서 보고 나서는 사실 좀 애매해서 전 이것도 그냥 한 3점. 뭐 그냥 볼보는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 나서 약간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별로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나름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일단 3점. 네. 파이님은요? 저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제시 아이젠버그가 네. 감독을 했다라는 게 좀 네. 놀라웠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네. 뭐 엄청나게 수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꽤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코믹 버디 무비 정도로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네네. 대부분 이제 버디 무비가 그렇죠. 이제 코믹을 네네. 기존 이제 코어를 갖고 네네. 가는 가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힐링 무비의 좀 느낌이 더 성격이 네. 강하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좋았고 네. 일단 연기들이 다 좋았어요. 음. 물론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는 자신의 첫 장편 영화 네. 첫 장편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첫 장편이에요. 첫 장편 영화였기 네. 때문에 뭐 워낙 이거에 대한 이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네. 키이란 컬킨의 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 같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찾아봤는데 네. 사실 키에란 컬킨은 이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맥컬리 컬킨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린 시절 급부상했고 네. 하지만 그 부모 때문에 굉장히 큰 가정사를 겪고 방황하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 다잡아줬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키에란 컬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의 그런 어떤 아무래도 자유분방하지만 그리고 키에란 컬킨이 그렇게 부모를 그러니까 거의 부모하고 절연한 상태로 맥컬리 컬킨을 이렇게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 영화에 나온 그 캐릭터랑 그렇게 다르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간에 뭔가 서로를 이렇게 네네. 보듬어가면서 네네네. 커왔던 이런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연기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폴란드의 배경이 되게 예뻤어요. 예뻤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들 그 홀로코스트의 흔적들을 보면 네. 이제 독일에 가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변 유럽국에도 이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네. 폴란드에 대해서는 사실 잘은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깊이 그 상처들이 묻어 있었다라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역사적 사실로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키이란 컬킨의 캐릭터가 비춰주는 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절을 이 흔적을 네. 우리는 어떻게 계속 이거를 보존하면서 가야 될까? 그것을 그냥 과거 역사 정도야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과 네. 그리고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그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물려지고 있는 네. 그런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 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네. 3.3. 3.3이요? 네, 3.3. 거의 대부분 비슷하네요. 네네.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 아이젠버그라는 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그렇죠. 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 배우의 첫 번째 장편 영화 데뷔작이에요. 그렇죠. 감독으로서 네. 데뷔한 감독으로서 거지. 네, 네. 첫 번째 장편 각본도 직접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 아이젠버그 본인 역시 그 유대인이잖아요. 네.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그 폴란드에서 살다가 이렇게 전역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유대인 가족으로서 네. 네,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딱 그랬을 것 같은 게 네. 뭔가 본인이 이제 폴란드로 네. 그 한번 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대에 어떻게 사셨는지 네. 갔다가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고 스토리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보진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이 맞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영화 제작을 보면은 제작자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 제시 아이젠버그도 있고 네. 엠마 스톤 배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름은 그렇게 좀 많이 안 봤지만 좀 특이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에바 퓨추친스카라는 네 분이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제작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뭔가 둘이 접점이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 영화는 뭐 우리 셋이 본 것처럼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드트립 하나의 버디 무비를 통해서 그런 네.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풍경도 굉장히 좋았고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사실 그 코엑스에서 보셨잖아요, 목배님. 저도 같은 관에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좁은 관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 내내 흐르는 그 쇼팽의 녹턴. 네, 음악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음악이 다 네, 다 쇼팽이었다며. 네, 네. 쇼팽 역시 폴란드 사람이고. 그렇죠. 네. 네. 그치. 공항이 있더라 폴란드에. 그 네, 쇼팽 공항. 쇼팽 공항이 있더라고. 네. 폴란드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아닐까. 폴란드 뭐 그렇지 않을까? 저도 안 가봤는데 폴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폴란드 어딨나? 저쪽 러시아 어디 있어? 뭐 밑에 옆에. 그러니까 뭐 이름이야 있는 많이 거. 들었고. 그렇죠. 우리 뭐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전이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아 그러네. 네. 뭐 그 정도만 알지. 잘 모릅니다. 핀란드보다 더 모릅니다. 폴란드. 네. 아무튼 핀란드만큼 모르는 것 같네요. 네네네. 사실 폴란드의 유태인들이 살기 시작한 거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그 다 유태인들을 몰아내면서 네. 이분들이 이제 각지로 뻗어 나갔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프랑스나 뭐 알제리 그쪽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3개 분파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폴란드 쪽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지금은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거의 유대인의 한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동안에 많은 학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폴란드에 이런 어떤 게토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그런 집단 지구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전 같은 게 벌어지면서 네. 이제 또 이제 전 세계로 또 미국이나 이런 데로 퍼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몽타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정지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냥 풍광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 제시 아이젠버그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어떤 시선들이 탁 느껴지는 네. 그런 씬들이라 네.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영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주제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두 친구의 그러니까 사촌이지만 네. 동년배 친구잖아요. 네. 네, 친구의 그런 동성 친구의 여행이 가져다주는 그런 우리가 그 비행기 탈 때부터 좀 티격태격 할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타기 전부터 뭐 계속 제시 아이젠버그는 계속 전화해가지고 메시지 남기고, 맞아요. 네, 이 친구는 미리 공항에 가 있고, 네, 자기 혼자 뭐 다 할 거 다 하고, 네, 그런 굉장히 성격 차이가 보여주는 너무 극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여행을 대부분은 혼자 다녔거든요. 대부분 혼자 다녔는데 이제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같이 여행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떤 여행을 안 가봤으니까 너랑 같이 가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뭔가 편하기도 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갔는데 와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여행을 같이 가면 힘들어요, 진짜. 왜냐 스타일이 다 다르고. 저는 진짜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싸웠죠. 싸우지. 의견이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을 갔는데 기차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른 칸으로 간 거야. 친구가 다른 칸으로 갔어. 근데 유레일은 이 기차가 가다가 분리가 돼요. 한 냥씩 분리가 돼서 다른 나라로 가. 그래서 친구랑 헤어졌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결말 같은데? 네. 근데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코스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우리가 베네치아에 간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거기가 이탈리아쯤에서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 전에 독일에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 저는 이제 뭐 스위스 지나서 이렇게 이탈리아로 왔죠. 네.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베네치아에서 만났어 또. 아 또. 그러면 그때는 감정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반갑죠. 이제 또 반갑지. 친구 그 오지에서 싸우고 헤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 무슨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2000년 초반인데 네. 우연히 또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역에서. 우연히 만난 네,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정해놨죠. 이날 우린 베네치아를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다른 데를 갔지만 다른 데 여행하고 그때 맞춰서 베네치아로 온 거고 나도 다른 데 돌고 베네치아로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오니까 만난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유럽 다니다 보면 만나기 쉬워. 보는 애 계속 봐. 왜냐면 그러긴 하죠. 그 당시에 네. 형이 여행했을 딱 그 당시에는 네. 한국 사람이 잘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한국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한국 사람은 딱 맞아요. 보여. 딱 보여요. 어. 네, 누가 봐도 저 성민인데 그러고 딱 본 거죠. 일단 머리 감으면 보고 맞아.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찾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만나도 또 싸웁니다. 그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은 진짜 이 사람을 파악하기 경쟁이 제일 쉬운 방법이 같이 여행을 맞아. 가는 그거는 게, 진짜 네, 필요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고 네. 결혼까지 생각한다. 네. 그럼 전 둘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이걸 한번 맞아요. 권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네. 사실 가면 예측하지 못한 일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많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게 여행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든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두 캐릭터 중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저는 제시 아인즈버그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여행 가면 어떤 서프라이즈나 이런 돌발 상황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 가면 평소의 생활이랑은 달라. 한국 생활이랑. 근데 이 친구랑 둘이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하고 일어나지는 일이 있죠. 만약에 나는 이제 뭐 밤 9시가 되면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만났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술도 마시고 뭐 놀기도 하고 원래 우리는 내일 어디 무슨 박물관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쪽에 어디 놀이공원 가자 된다. 그럼 너 거기 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측했던 막 네. 지출보다 더 많이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 막 이런 네네네. 것들. 그런 게 것들이 생기지. 네. 고스란히 이 영화에도 나오죠. 아하.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네. 목표형은 여행 가면 딱 스케줄 정해갖고 딱 그대로만 할 것 같아. 나는 성격이 안 좋아서 일단 계획을 잘 안 세우고 계획이 그래요? 틀어지면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받으니까. 그래서 아예 계획을 안 세우는구나. 잘안 세워 그래서. 네. 그래갖고 계획이 뭐 이렇게 뭐 내일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어딜 갔다 이렇게 세우지 않아. 그냥 내일은 뭐 할 거야. 그것만 하면 돼. 그냥 당일날 다음 날의 계획을 하루에 딱- 하나만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 계획을 많이 안 세워. 내일은 그냥 에펠탑만 올라갔다 올래. 뭐 이런 거. 약간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걸 하면서 그거를 하러 가는 과정에 뭔가 새로운 뭐 변수들이 생기고 뭐 하더라도 네.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 하나 정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치. 그래서 나도 나는 여기서 보면서 이 새끼 누구야? 벤지? 난 너무 싫어. 일단 난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거든. 이렇게 네. 단체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나는 별로 쏙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단체로 움직이면은 사실 시간 잘 지키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막 역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난 너무 싫어. 아니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어요? 팸투어라고 하나 이런 패키지. 가본 것 같은데. 네네. 그치. 약간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개인의 자율성이 별로 없으면서 또 근데 아예 그냥 버스에 태워갖고 그냥 계속 끌고 다니면은 사실상 뭐 사고를 칠 수도 없잖아. 네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네.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돌발 변수 생기고 뭐 갑자기 뭐 누구 하나 아파 뭐 이러면 맞아. 아니면 뭐 꼭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린 새끼들이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놓고 왔대. 한 새끼가 뭐 잃어버리면은 다 같이 올스톱이야. 그러니까. 맞아. 너무 싫어. 그래서 뭐 또 짜증 내면 막 인성 별로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네. 같이 찾는 것도 존나 열받고. 네. 막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어지간하면 혼자 다닙니다. 네. 저는 예전에 네. 그 이제 저희 형이랑 친형이랑 같이 배낭여행 갔는데 네. 그 한인민박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죠. 네. 그 같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어디 갑자기 뜻이 맞아가지고 네네네. 저 내일 여기 가는데 혹시 네네. 가시는 분 있나요? 하면 또 이게 몰려서 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갔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약간 그것도 예정에 없던 네. 그런 여행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투어까지는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거 그게- 근데 재밌고 네. 그때 어렸잖아. 맞아요. 어렸을 때는 괜찮아. 맞아. 왜냐 체력이 만빵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뭘 해도 어. 할 수 있어 다. 맞아.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주인공들도 그렇고 우리도 막 이제 막 30대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이러면은 네. 일단 변수가 생기면은 어. 막 짜증나,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 사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벤지가 계속 바람캐잖아. 진짜. 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지 먼저 씻는다 그러더니 막 또 뭐 핸드폰 달라고. 달라 그러고 그리고 뭐 또 안 챙겨왔어 뭐 이렇게 뭐 개인 그런 맞아. 것도 뭐 씻는 거 이런 것도 그래갖고 막 나 솔직히 그 가방 왜 가져온지 모르겠어. 빌려갖고 씻은 다음에 결국 지 혼자 씻었잖아. 데이빗은 못 씻었어 그냥.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막 그냥 딱 그냥 보이게 짜증나. 만들어놨잖아. 맞아. 너무 짜증나. 씨, 지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빨리 씻어야 되는데 지 혼자 씻고 개새끼 그치. 나 이런 거부터 나 같으면은 나 못 참어. 진짜 처음부터 저는 진짜 어. 호텔 딱 도착했는데 제시 아이젠버그 이름으로 어. 택배 와 택배가 있잖아요. 있고. 대마초. 맞아. 대마초 자기 이름으로 안 보내고 사촌 이름으로 보내서 그런 거부터 진짜 존나 얇았지. 네, 너무 난 그 짜증나. 처음에 그 브라질 너트 먹을 때부터 브라질 너트. 그 제시 아이즈문가 먹던 거를 나도 좀 먹어볼래 해서 가져가더니 다시 잠깐 주면서 먹고 싶으면 조금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존나 얇아서.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전 그 열받는 캐릭터를 진짜 잘했어요. 네, 정말 짱나는 얄밉게 캐릭터.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또 그냥 미워할 수만은 없어요, 이 캐릭터를.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아픔이 있는 네, 그쵸. 사람이잖아요. 네네. 어떤 물론 그 유태인의 어떤 그런 아픔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뭐 물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 벤지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그 소외감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공항에 있겠다고. 네. 여기 미친 놈들 많다고. 그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뭐 거기 앉아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죠. 옆에 옆 사람 핸드폰 흘기 쳐다보고 그러면서 어떤 이 소속감 같은 걸 좀 유대감이나 이런 소속감 같은 걸 느끼려고 하는 그런 걸 전 느꼈거든요. 이 사람한테 어떤 제일 그 결핍되어 있는 거는 네.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사실 이 벤지라는 캐릭터가 영화 내내 보여줬던 그런 개팍한 모습들이 네. 유대인으로서의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서 그 역사적인 뭐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보다는 유대인이라는 그 동질감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옅어져 가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소외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 투어 돌다가 네. 그 무덤에 가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막 가이드한테 막 홍군형을 내는 게 네. 그 이런 역사를 그냥 정말 하나의 정보로만 생각을 하는 네. 것들.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이런 참혹한 현장을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네.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일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들을 네. 되게 분노하죠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본인의 입장에서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처해 있는 현실을 아무도 본인한테 공감해주지 않는 네. 그런 거를 가지면서 네. 뭐 약간 형이 얘기했던 네. 그런 유대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에 좀 어떤 빈곤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그 이런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하면서 네. 그걸 비춰주는 게 굉장히 좀 건조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진짜 관광지처럼 보여주잖아요. 네, 네, 네. 그 강제 수용소나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반대로 더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강제 수용소의 어떤 가스실 장면이라든가 그 신발 쌓여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저는 진짜 좀 울컥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울컥하는 감정이 정말 나의 감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영화는 유대인 감독이 만들고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공감을 하면서 같은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전 인류애적인 그런 동질감이라든가 요즘은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옅어져가는 뭔가 유대감, 네. 거기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공존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겪었던 어떤 참혹한 그 현장들을 이제 잊혀져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문자로만 네, 습득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냥 그거를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되게 반인류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의 역사로만 이제는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 제시 아이젠버그가 뭐 사실 초면이라서 이 친구 유대인인지도 몰랐고 네네. 그래서 유대인이라서 이런 걸 찍었구나는 알겠는데 네. 일단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뭐 상처 홀로코스트와 아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 지금 뭐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뭐 그것과 그거는 뭐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사실상 뭐 거기서도 실질적인 학살을 하고 있는 그렇죠. 뭐 걔들이 뭐 아이언돔을 뭐 해갖고 뭐 저기 뭐 계속 미사일 폭격 같은 거 하는 거를 이렇게 뭐 거기 언덕 위에서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막 보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수년간. 끔찍하죠. 그거를 막 생방송하면서 자기 그러니까요. SNS 같은데 생방송하면서 막 샴페인 터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나 도라이들은 있고 뭐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뭐 예전에 뭐 인생은 아름다워나 이런 영화들 봤지만 전 사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안 봤고 이 영화도 굳이 이걸 안 했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야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냐 이러면서 지네들의 그 상처를 계속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사실 좀 그냥 불편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지훈 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야 니네만 고통받았냐? 그래서 우린 유태인도 아닌데 뭐 그걸 왜 공감해줘야 돼?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있었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보고 나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이 유태인의 고통을 모두가 공감해달라라는 뭐 그런 함의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 이 영화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게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금 더 인류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런 홀로코스트가 뭐 있다면 있고 뭐 물론 다르지만 있죠. 사실 근데 사람은 다르긴 다른 하죠. 이름을 갖고 있죠. 뭐 일제 시대 때 뭐 억압을 받았던 것도 뭐 그걸 비롯해서 뭐 민간인 학살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우리 세대한테는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할 만한 것은 가장 가까운 건 사실 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뭐 12구 참사나 아니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있었던 뭐 4.3 사태 제주에서 있었던 것도
그거하고도 좀 비견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광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크 투어리즘이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그 4.3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벌어졌던 과정들이었고 네. 그게 제주도 곳곳에 여기저기 관광지 주변에 네. 다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네. 뭐 그 다크 투어리즘을 최근에 갔다 온 친구가 꼭 추천을 해설사 분들이 많아서 네. 제주도를 가게 되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잘 알고 있진 않은데 네. 네. 결국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뭐 되게 짧게 쓴 거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썼어요. 고통의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다. 보여줄 수 있는 상처라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벤지의 개인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고통 말고 개인의 고통의 원인은 사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 친구의 아픔은 뭘까?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끝까지 나오진 않더라고. 근데 보고 나서 느껴진 게 일부러 감독이 그 특정 지어서 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뭐 물론 뭐 뒤처진 소외감, 뭐 자기 형제처럼 쌍둥이처럼 지내던 뭐 그 데이빗은 되게 잘 나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좋은 집에서 사는데 얘는 뭐 벤지 얘는 뭐 엄마 지하실에 얹혀 살면서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약간 캥거루족 같은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배경이고 정말 큰 상처가 됐던 얘를 보여주진 않더라고. 원인을 그렇죠. 얘기를 해주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인 것 같아. 뭐 이 영화의 제목도 리얼 페인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뭐 고통이란 뜻이잖아. 아픔. 근데 진짜 아픔은 사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여기 보면은 이 벤지가 계속 오른쪽 손목에 그 반다나 같은 걸 감고 있잖아. 네네. 맞아요. 네. 아마도 손목을 자살, 그은 흔적 그렇죠.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풀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나는 주목해서 봤으니까 기억하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그렇죠. 끝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화에서 언급을 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도 거기서 손목이 아니었지. 그 약 먹고. 네네. 카우치에서 발견됐다는 네. 것도. 그러니까 뭐 수차례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배경들이 있었는데 원인은 얘기해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보여줄 수 있는 상처라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서 봤던 구절인데 뭔 책인지 모르겠어. 찾아봐도 안 나와. 근데 내 기억에 이거 일본 사람이 쓴 소설에서 나왔던 구절이거든. 근데 그냥 예전에 그냥 기억해놓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사실 또 다시 엄청 찾아봤는데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최근에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좀 되게 천천히 되게 음미하면서 엄청 하나하나를 좀. 그 일부러 천천히 봤어요. 이게 약간 쭉 보면은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래갖고 정말 거의 한 달에 걸쳐 봤는데 되게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그 은숙이었나? 그 노조에서 활동을 하다가 뭐 잡혀가서 그 광주에서 그 트럭을 타고 그 그날 밤 방송을 하던 그 시청에 모여 있던 그날 밤 방송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끌려 잡혀 들어가서 뭐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풀려나서 계속 그냥 힘든 삶을 사는 그 한 꼭지가 나오거든. 이름이 은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성고문도 당하고 뭐 빨갱이 년으로 찍혀갖고 몇 년 동안 그
고초를 당하는 그분의 시각에서 쓰여진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 되게 이 홀로코스트하고 되게 비슷한 고통이고 그냥 은숙이라고 할게요. 실제 은숙이 아니었을 텐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책을 들고 오려다가 그러니까 그분도 그 본인의 상처하고 고통이 사실 지나간 거고 그냥 극복해서 살려면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공유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계속 아파하면서 뭐 약간 거의 한 중장년이 됐을 때까지도 뭐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러고 뭐 거의 그 절벽 끝에 항상 매달려 있는 상태 정도로 살아 있어서 읽으면서 이분 계속 막 계속 자살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면서 읽는데 다행히 끝까지 그 챕터 끝날 때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는데 뭐 그분 생각이 많이 났어. 그래서 진짜 상처란 건 저런 거겠구나. 그래서 본인의 고통을 단 한 명한테도 공유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진짜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얘기가 너무 두서없었는데 그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크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우리가 경험을 한 이 집단들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뭐 이겨내야 될지 그것과 개인적인 아픔,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뭐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이 영화는 그냥 되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시선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제시해주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딱 정확한 해결책을 주지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뭐 이 정도. 그래서 사실 이게 막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울림은 좋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사실 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돌멩이를 올려놓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의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의미 없다면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 그냥 우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뭐 지금 잠깐이라도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편해. 그렇죠. 예. 사실 뭐 거기다 돌 올려놓는다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지난날의 아픔이 잊혀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니겠죠. 오히려 그게 자기 위안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분들을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면서 자기 위안이나 그런 아픔을 승화시켜내는 것 같아서 이 영화 역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돌을 얻는 거 하나를 했을 때 또 옆에 사람도 그걸 또 동참하게 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 그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때 또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후속 처리가 너무 약간 말도 안 될 정도로 야만적이고 맞아요. 미비하다고 할 수준도 아닌 것 같아. 네. 그 뭐
삼풍 백화점 네. 무너졌을 때 네. 거기에 대한 그 자리에 지금 아크로비스타 올라가 있잖아. 그렇죠. 그 위령비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메모리얼 네. 그 타워를 뭐 어디 저기 뭐 어디 멀리 있다가 설치를 파주인가? 해놨죠. 네. 뭐 어디 뭐 그런데 무슨 공원에다가 네. 만들었다며. 네. 네. 그거랑 미국의 그라운드 제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뭐 그게 나 안 나오죠. 가봤지만 네. 독일의 뭐 베를린의 뭐 무슨 벽인가 뭐 있잖아. 뭐 네네네. 뭐 통곡의 벽이냐 침묵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 뭐 어디 센스에이트에서 봤는데 네. 그렇게 어쨌든 그냥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 적어 놓은 게 사실 뭐 그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풍백화점 무너진 위령비를 죄송합니다 파주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파주라고 네. 할게요. 네. 파주에 세우는 거나 네. 그 자리에 세우는 거나 네. 뭐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사실 의미는 없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아니잖아.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뭐 혼을 뭐 붙잡아서 뭐 어떻게 네네. 무슨 뭐 그게 그런 아니야. 뭐 그런 무속적인 의식이 아니고 네. 살아남은 사람 우리 남겨진 사람들 네.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 아크로비스타를 세울 게 지금이라도 부시면 안 될까? 다시 한번 시원하게 부시는 거야. 네. 양재 시민의 숲에 아 양재 시민에서 양재 시민의 숲. 양재 파주보단 가깝네. 네. 아.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자리에다가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런 구조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네.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나 그라운드 제로도 안 가보고 거기도 안 네. 가봤지만 화면으로 보면은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그 숙연함과 엄숙함과 네. 그 만든 사람들의 그 위로의 마음이 느껴져. 네. 음.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스밴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제주도에 이렇게 4.3에 관련된 다크 투어리즘 네네. 형식의 그런 관광이 조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 어떤 그리고 또 뭐 순천의 그 여순 사건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제주도 내에서도 이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막 오히려 관광지로서 좀 마이너스가 된다는 핑계로 그런 걸 지우기 위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요즘은 다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너무 아까 형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네. 늘상 똑같은 게 갑자기 정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갑자기 가해자로 만들어. 세월호도 그렇고 그쵸.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을 갑자기 막 범죄자를 만들어요. 정말 정말 안 좋은 말로 시체 장사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쵸.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무안공항 이제 그러니까 제주항공 네.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네. 그 댓글 이제 바로 구속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뭐 얼마 보조금 얼마 받았다라는 식의 댓글 단 사람 네. 그리고 그 밑에 대댓글로 단 사람들 다 아마 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네. 씌워버린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너무 터무니없고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네. 12구 네네. 참사 때도 그런 식으로 또 범죄자 만들어 버리는 것들 늘상 똑같아요. 네. 계속 그거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네. 만들어 버리는 게 네. 이게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방법이 그런 사건이나 그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좀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훨씬 더 이런 트라우마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영화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참사들이 일어났을 때는 네. 사실 심플하잖아요. 네. 피해자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그 선에서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네네. 책임을 져야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 사람들을 그냥 범죄자 만드는 거거든요. 단 몇 명이 그 책임지기 싫어서 네. 늘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백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만들어서 다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그리고 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처우, 네. 그리고 또 사고 뭐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백서로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그 사실 심플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네네. 심플한데 단순히 몇 명 그 책임지기 싫어갖고 그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막 갑자기 희생자 가족들 같은 막 범죄자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참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월호 때도 막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쵸. 국정원에서 막 나서가지고 그 지랄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진짜. 국정원에서 막 세월호 그 가족들 그 사찰했잖아요. 네. 국정원에서 진짜. 국가기관에서 그 씨발 그렇죠. 뭐 핸드폰 해킹도 해서 뭐, 네. 뭐 그런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도 막 다 지워버리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아마 밝혀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사실 우리의 기억으로는 세월호가 가장 크고 네. 그 이후에 또 몇 번의 참사가 있었지만 이게 그래도 뭐 발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미약하게나마 아직도 뭐 야만적이고 아직도 처참하고 슬프지만 네. 그나마 그래도 세월호 때는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뭐 보상금이 얼마니 뭐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했어. 그래서 뭐 맞아요. 개인당 보상금이 얼마고 네. 그때 막 모금도 했잖아. 그럼 뭐 얼마가 모금이 돼 있으니까 그걸 뭐 n분의 1로 나누면은 뭐 유족 뭐 한 명의 유족당 뭐 몇 억씩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막 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미친 새끼들이잖아. 미친 새끼들이죠 진짜. 근데 이번에 그 제주항공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 어쨌든 언론에선 최소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뭐 그래도 이제 좀 발전이 돼서 이제 뭐 보상금이 얼마나 있단 소리는 이제 안 하겠거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성직자란 인간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뭐 DC 인사이드 같은데 근데 거기서도 거기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꼴보수 뭐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운영자가 그 아이디 연구 박제한 다음에 이 새끼들 해서 강퇴시키고 네. 게시물을 박제해 놨었잖아.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얘기해서 내려달라 해서 뭐 내리긴 했으나 네.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자정 작용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들도 처벌을 한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게 더 처벌해야 진짜 돼. 처벌해야 돼요. 어.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스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지금 같은 극우 세력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다 처벌해야 되고 4.16 그 세월호 참사 때 있었던 것도 끝까지 해서 다 처벌하고 책임을 물려야 되고 네. 5.18을 욕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뭔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네. 대한 거는 이런 공수시효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5.18을 욕보이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 이거 약간 헌법에 넣고 네. 법을 바꿔서 그 뭐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들은 공소시효가 없이 만드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거든. 근데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반민특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새로운 반민주 세력. 그래서 처벌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당한 처벌 그리고 엄중한 판단들이 세상이 바뀌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좀 명확하게 그것부터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상식이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에 사람들이 살아야
다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계엄이 터졌는데 구속도 막 제때제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커졌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까? 막 이런 거 나는 이번에 기소될 때도 이번에 기소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걸 걱정하고 그치. 있는데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이 새끼들 안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소를 당연히 전 국민이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막 조마조마한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상식이 상식대로 너무 안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좀 상식이 좀 제대로 세워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또 리얼페인 얘기하다 이 씨발 이거 전국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동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리얼 페인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아요. 네.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요. 저는 이 영화 너무 좋게 봤고요. 네, 이렇게 뭔가 잔잔한 영화 사실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요즘 많이 CG로 건복된 영화들이 많기도 하고 또 워낙에 그런 말초적인 것, 그 시각 효과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영화들에서 내세우기도 하고 내용도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좀 자극적인 네. 것들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잔잔한 영화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채식으로 된 한 상의 한 끼를 먹은 듯한 느낌. 네. 네, 그런, 채선당 네. 온 느낌. 네, 채선당 온 느낌. 그런 느낌의 영화라서 굉장히 좋게 봐서 저는 아까 줬던 점수 그대로 3.75점 주고요. 네네. 제가 이 영화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쇼팽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왔는데 이 쇼팽도 폴란드 출신이고 폴란드 사람이지만 당시 이제 그 인생 자체가 러시아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에 살았었거든요. 네. 쇼팽이라는 사람이. 네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와 그런 걸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픔이나 고독이 묻어나는 그런 음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제시 아이젠버거도 이 쇼팽의 노래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유명한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뭐 이런 말도 생각이 나고, 네, 굉장히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파이님은요? 저 하기 전에 네, 뭐 좀 그렇지만 네. 자짜시 네. 제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예 있어요? 있잖아요. 아 있어요? 있지. 일단 누구? 벤지랑 벤지랑. 마샤랑 그날 밤 같이 있었다고 그냥 쿨하게 네. 얘기해 그래요? 버리잖아. 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술만 들고 딱 나가잖아요. 네네네. 뭐 명확하지 뭐. 그치 뭐. 근데 둘 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네. 그냥 좋았네. 어. 그 정도. 그것도 존나 열받았어. 데이비드 막 계속 걱정돼갖고 잠도 못 잠도 자고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다가 뿅뿅하고. 자짜시긴 했는데 네. 좀 내 입장에서 썩 달갑지 그렇게 않았어요? 달갑지 않은 자짜시여서 너무 뻔한 잡잡이었다. 그거 빼곤 사실 너무 없어서 되게 짜보려고 했는데 우리 제임스 가이드 제임스가 좀 멋있지 않아? 멋있어. 잘생겼더라고. 생겼 괜찮더라고. 음. 그래서 약간 옷 입은 거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살짝 좀 저쪽 레인보우스러운 느낌이 있어갖고 아하. 약간 벤지한테 좀 그래요?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 정도. 네, 뭐 추측 정도. 둘이 한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뭐 이 가이드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짜 이런 피드백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본 것 같다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한번 포옹을 한번 살짝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한번 대봤다. 치노 바지 입었는데 이렇게 움찔하더라고. 그냥 그 정도. 너무 없어. 일본계네요. 일본계. 일본계야? 일본계야. 잘생겼네. 잘생겼어. 그래요. 네. 볼보 별점 주십시오. 네, 저는 뭐 저도 형이랑 그 저기 뭐냐 배낭여행을 했던 네. 또 그런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네. 그래서 또 좋았습니다. 뭔가 힐링하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학살의 역사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우린 또 가슴이 아픈 게 서로를 학살을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막 시민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네. 또 일어날 뻔했었죠. 또 일어날 뻔했고요. 네.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도 되게 계속 돼야 되고 네.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굽씹어 보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런 식의 어떤 계속 메모리얼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식의 영화로 네.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았고 저도 그대로 3.3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안 바뀌네. 저는 여전히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집단적인 고통과 개인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네. 뭐 세련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벤지의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이 고통에 좀 집중을 해서 봤는데 네. 답을 안 줬어 나한테. 그래갖고 이씨 약간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데이빗이 벤지를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있어주잖아. 그래서 그쵸. 그냥 나 네 걱정 많이 한다. 네.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계속 끝까지 옆에 있어주고 또 선을 넘지도 않아. 막 자기 집에 같이 가자 제안을 했는데 아니면 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막 네.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선을 넘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게 진정한 뭐 위로와 그런 고통을 함께 공감하려는 사실 내가 진짜 힘들어 고통 막 너무 상처가 있어 옆에서 뭐 뭔지라를 해도 사실 도움이 되진 않아 그냥 귀찮으니까 꺼져줄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진짜 힘들면 내가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저 사람이 뭐 내 걱정을 하고 뭐 같이 있어주려고 하고 그런 노력 자체가 사실 좀 지나고 나면 좀 고맙지. 기억에 남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고통의 뭐 아픔을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네. 갖고 계신 분들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좀 다 나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 주변에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비슷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지 모르지. 이 사람이 무슨 고통을 무슨 아픔인지 모르니까 저도 예전에 좀 막 힘들었고 막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냥 벤지의 아픔이 좀 공감도 됐고 그냥 제 기준에서 그때 내가 이랬었구나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좀 좋은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네. 예, 많이 공감이 됐었고 한 번쯤 더 볼까 싶네요. OTT 안 나왔지? 네. 나오면 이거 디즈니로 보겠습니다.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저는 4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오. 네.
좋은 영화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좋은 영화 맞습니다. 뭐 다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스크린이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장에서 보시기가 굉장히 힘들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거라 네, 곧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접근성도 좋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각본상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패스벤더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정말 누구나 이런 자신만의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깊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요즘은 좀 위로에 너무 각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이 옆에 이런 뭐 사촌이지만 이렇게 위로해주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럽잖아요. 그리고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사람한테서 위로받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위로가 되는 방송, 위로가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매주 새로운 영화 이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